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방일보 조아미 서현우 또 KFN의 김철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말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멈추지 않고 연초부터 서해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병 사격도 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대남 오물풍선 부양과 GPS 교란 등 계속 이렇게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최근 이제 북한은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도발과 뭐 실제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수사적으로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위협을 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 속사정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접촉을 통해서 밀착을 통해서 일부 뭐 경제적인 게 들어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추락하고는 북한의 경제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북한은 자원을 평양의 치역 쌓기 위주, 평양 특권적 위주로 집중 배분하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외부 사조가 지금 급속하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의 MZ세대, 2030 세대는 이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연초에 남북 관계를 어떤 민족 관계가 아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없애라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극약 처방,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정신적인 어떤 주장까지도 전부 다 단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북한 내부가 굉장히 위태롭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를 읽는 데 기본이 되고요. 자, 그런 상황하에서 북한은 오물풍선 같은 걸 보냅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우리 민간단체 인도적인 그 차원에서 보내는 대북풍선을 못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대북풍선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느냐? 바로 북한 주민이 외부의 소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체제 위협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체제가 위태롭다고 느끼는 김정은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인 풍선에 대해서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해 사격이나 GPS는 김정은이 공언을 했죠. 서해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하겠다고 만들겠다고 바로 그것을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점차 정대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확고한 정신적 실질적 대입대서만 갖춘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연계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4일 날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어떤 제약과 우리 안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안보태세 복원 로드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9.19 합의는 한마디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손발을 묶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북한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 맺어진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 창림도 포격 이후에는 2019년도 중반기 1년 지나서 그 이후에는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게 됐습니다. 둘 다 지켜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 그나마 우리만 지키는 사실 스스로 우리 발목을 묶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이게 해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만약 지해 공역에서 도발을 한다면 즉각 우리가 응전을 해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태세는 됐다. 그리고 이번에 9.19 이런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군 또는 정부가 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만큼 더 큰 가치는 없다. 남북관계에서 뭐 기타 모든 포함해서 모든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는 다 그 가치가 훨씬 낮은 것이다.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대체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이번에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북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대북 우위를 55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그 팬텀 퇴역식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팬텀 퇴역식이 이번에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그걸 또 장관님께서 또 주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장관님 개인적으로 팬텀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사에서 마무리하시면서 그 6세대 전투기가 팬텀의 정신을 갖고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6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은 팬텀이라고 명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팬텀 올해 퇴역 행사를 한다는 제가 보고를 받고 공군 처음에 자체적인 행사였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팬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해서 그 행사를 의미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지침을 제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근데 팬텀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958년 초도 비행을 했는데 이제 비행기는 초도 비행한 것을 생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58년 개띠입니다. 우선. 그다음 이제 한국에 도입되는 것은 그보다 11년 후인 1969년도에 도입이 됐죠. 그럼 이제 55년인데 지난 55년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대한민국이 55년 동안 산업화, 나아가서 정보화, 플러스에서 민주화 두 가지를 다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소총 하나 겨우 조립할까 말까 하는 능력에서 지금 K방산이 보여주듯이 모든 무기체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강국이 만들어졌고 그 선진 강국의 토대를 이루는 K방산이 세계를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팬텀이 들어오고 난 뒤 대북 열세였던 우리 공군이 한순간에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점차 55년 동안 확대돼서 절대 압도를 하다가 이제는 뭐 비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재래식 균형에 있어서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우리 군의 질적 우위로 상쇄시키는 가장 핵심 전력이 공군 전력이 됐다. 그래서 팬텀은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기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6세대 항공기는 팬텀은 이제 미국에서 도입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 개발한 4.5세대 KF-21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곧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 KF-21을 기초로 해서 세계 이제 6세대 항공기는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 중심 또는 미국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결코 거기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우리도 똑같이 6세대 항공기를 개발을 한다. 그래서 팬텀으로 명명은 그거는 뭐 후배들의 몫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적절치는 않고 팬텀이 일거에 북한 공군을 압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선진 강군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부국 강군으로 만들었듯이 6세대 그 팬텀의 정신이 6세대 항공기로 살아나서 대한민국 공군, 국군은 물론 6세대 항공기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성장 동력이 된다. 그래서 팬텀의 55년이 이끌었던 위대한 역사를 그 정신을 6세대 항공기가 되살려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인류의 선진 강군, 최인류의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K방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K방산이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또 2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올해 또 어떤 노력을 전개하실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제 장관님께서도 연초에 중동과 호주를 다녀오시면서 또 방산협력과 함께 K방산 세일즈에 있어서도 앞장서셨는데 올해 또 어떻게 해나가실지 그리고 현지에 나가셨을 때 K방산에 대한 위상을 어떤 걸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방산 이제 지난해까지 해서 그러니까 22년, 23년 계속해서 150억 불 한 10년 전에 비교하면 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세계 안보 정세의 변화였죠.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으니까 이제 그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0억 불 이상 되었습니다. 올해 200억 불 목표를 세웠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방위 사업의 강점을 성실하게 설득력 있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우리 방산의 첫 번째 강점은 소위 가성비입니다. 높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두 번째는 한국의 중화공업 인프라를 기초로 한 방위사업 인프라는 납기를 맞출 수 있어요. 한국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그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다른 나라는 그 무기를 파는 거로만 끝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교육훈련, 후속 군수 지원, 그 다음에 현지화를 위해서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일부 우리 국민들은 현지화하면 손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현지화 기술 이전을 안 하고 수출할 방법도 없거니와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K2 공장, 전차 공장이 한국에 한 군데 있다고 칩시다. 만약 그 공장이 세계 10군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협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죠. 한국에 제한된 공장 및 저장 시설이 세계로 넓어지니까 훨씬 많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에서 현지화하고 기술 이전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외국이 굉장히 호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또 군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위사업도 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몇 년 후에도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4대 방산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무기 외에 우리의 최첨단 무기들 그리고 NCW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통신들, 우주, 그 다음에 AI, 이런 로봇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우리 국방부에서는 향후 5년간 기술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10조 정도를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10대 전략기술, 아까 말한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우주 여기에 거의 한 50%를 집중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노력을 정부에서도 하고 업체에서도 도전적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민군이 어울려서 이러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우리 K방산의 경쟁력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다른 분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조성은 정부 국정과제면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이 분야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소통도 하셨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추진하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는 초급 간부 지원율 향상 같은 단계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또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또는 이 중요성에 대한 장관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이야기를 하면 초급 간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창끝이라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초급 간부가 병사를 지휘해서 실제로 그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게 전투 임무든 비전투 임무든 그 중요성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그 초급 간부가 지휘하는 현장 제대를 바로 지휘하는 게 또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임무 전념 여건이 돼야 군대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 하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똑같은 조선 수군인데 원균이 지휘할 때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는 천양기 차이였습니다. 그만큼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지휘관은 전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병가에 이르기를 산군은 이룰 수 있어도 장수를 이루면 안 된다. 그만큼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급 지휘자, 그 다음에 중견 지휘관, 나가서 고급 지휘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 병사들의 인권이나 복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또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득권,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거 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칫 지휘권이라고 하는 정말 군대 본인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등한시한 점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그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국방부나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일단은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요즘 뭐 시대 분위기 제가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열정페이로만 일을 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선 경제적 보상,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문화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적 토대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 여건이 되어야 돼요. 지금 생활은 좀 어렵더라도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경제적 보상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으니까 예컨대 뭐 당직 근무비를 인사한다든지 또는 시간의 근무수당 초급 간부의 경우에 100시간을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기복무 장려금 장려수단을 33% 정액한다든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올해 더 올릴 생각이고요. 당직 근무비도 더 올리고 해서 전반적인 경제적인 보상은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적인 여건인데 지금 사실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웬만한 데 1인 1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급과 독신 간부들을 1인 1실을 내년 2026년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아무래도 우리 군은 문화 소외 지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화 의료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하는 문화 개선, 전투와 관계된 꼭 문화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이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업무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게 직장에 대한 어떤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푹팍 문화를 지금 군대 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팍푹이었어요. 일 팍하고 푹 쉬자는데 아니다. 푹 쉬고 팍하자. 그래서 푹 쉬고 팍하자는 분위기.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고 자기의 꿈을 필 수 있는 일단 우리 직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위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초급 간부를 바로 지휘하는 중견 지휘관의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적인 면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전투 지휘 활동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이걸 정액시킨다든지 또 작전 준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현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견 간부들이 자기 봉급을 틀어서 메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 간부들이 지휘권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제약이 많아요. 병사 관리에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상담사인지 지휘관인지 구분이 알 정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 상담관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상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휘관이 혼자 일을 못합니다. 부지휘관이라든지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팀이 돼야 됩니다. 그 팀의 편성의 완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력 배치도 조정하고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병사들의 이제 복지나 인권이 향상되면 그 병사를 지휘하는 초급 간부, 또 초급 간부를 지휘하는 중견 간부, 중견 간부를 지휘하는 이 상급 간부들까지 다 이게 동전의 양면 한 울타리로 엮여 있지 개개의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 이런 거하고 달리 인권과 지휘권, 특권 이런 건 다 기득권 이런 건 다 배제해야 됩니다. 그걸 배제하고 난 뒤 진정한 합법적인 지휘권과 또 개개의 우리 장병들의 인권이 어우러지는 이게 결코 서로 반비례 관계 아니고 정비례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는 선진 병영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호국 본인다이가 연기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내 주요 행사에서 호국 영웅 지정석을 설치하셔서 예우를 다하고 계십니다. 또 이게 국민적 또 여론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데요. 또 최근에는 호국 영웅 총행사도 개최하셨고 또 호국 영웅 기도 상시 개양토록 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행사를 전개하시는 이유에 대해 장관님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호국 영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국 영령 중에서 특히 무명용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명용사 탑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건 현충원에 가야 되고 생활 속에 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의 좌석을 마련한다든지 호국 영령의 기는 물론 비단 무명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호국 영령을 하되 특히 우리가
또 이름도 없이 그냥 탑에 되어 있는 무명용사를 다시 한번 또 그리는 그런 또 특별한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호국영령 전체, 그 중에서 특히 무명용사에 대한 예우와 이런 것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호국영령에 대한 우리가 보상과 예우는 건전한 국민 정신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자체도 물론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이게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국영령에 대한 그 보상과 이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비단 과거에 대한 어떤 보상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즉 미래에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후손들이 이렇게 보상을 하고 예우를 해주는구나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떤 행동 양식, 애국심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본 주변국이나 또 어떤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대한민국과는 군사적인 면에서 군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덕보다 실이 많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호국영령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하고 행사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영속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첨단 과학기술과 이렇게 융합한 국방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강화도 되고 방산도 수출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는데요. 국방혁신 4.0에 대한 어떤 효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효과부터 이야기를 하면 효과는 우리가 경험했어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69년 닉슨 닥터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칠 사단이 빠지고 소위 자주국방 시동을 걸 때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K방산이 히트를 이렇게 치고 있는 뭐 전차, 뭐 대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중화공업이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는 중화공업 부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절체절명의 안보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만큼 건설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있죠. 이미 30년 전에 탈냉전 시대가 와서 이제는 다시는 그 전쟁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인류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반대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신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벌어지는 장소가 미소 군행전은 유럽이 주전장이었는데 이제 한반도가 동부가 주전장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 주변의 안보의 중요 행위자들은 다 핵국가들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국방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방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확정된 미래가 저출생 고령화로 병력 제한은 줄어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정말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부여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보다 잘해냅니다. 그래서 정말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나 예산이나 법제도 정비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일단 기반 조성 그리고 2032년까지는 그 모든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고 2040년까지는 가속화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이후면 대한민국 국군은 아마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과 이제 국민들의 전폭적인 수원과 지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70년대 위기를 극복한 중화공업처럼 이 선진 강군을 만드는데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AI, 뭐 우주, 양자,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신성장 먹거리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 제2의 도약을 해서 제가 10여 기권으로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국방혁신은 단지 군대를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국방 매체다 보니까 또 저희 그 전 장병과 또 군무원 모든 국방 가족들한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전하시고 싶은 지지침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도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국군 장병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평화를 지키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장병들 또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 사령부 장병들에게도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뒤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군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방부 공무원들 모든 국방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는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미비할 수 있고 또 근무하는 여건도 불비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머리를 맞대서 우리 개선시키는 노력과 병행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력하고 있는 장병들과 군무원, 공무원들의 이 노력을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도전에서 가장 위대한 응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킨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들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힘들지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